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지구의 날로 바이든 대통령은 시애틀에서 오래된 숲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작별 편지를 주고받자 미국에서도 빅 이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 LA 카운티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버스 정류장 등에서는 다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연방 판사나 지방 지침과 상관없이 질병통제국의 권고에 따르도록 조치했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시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며칠 만에 해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동방 기독교 부활주일 휴전 제안을 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가짜 국민 투표를 해서 합병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장악한 마리우폴에서 9,000구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됐고 우크라이나 군인은 지금 영국에서 영국제 장갑차 작동법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디즈니에 줬던 특별자치 특권을 박탈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보수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디즈니를 벌주기 위한 이 법의 시행 날짜는 내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정치 뉴스 중심에 섰습니다. 맥카시 의원은 의사당 폭동 사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임 촉구를 할 것이라는 오디오가 드러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에 대해 부분적인 책임이 있음을 시인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연준 의장이 5월에 이자율을 0.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뒤 주식값은 내려가고 채권값은 안정적입니다. 주택시장은 아직도 셀러 마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70년도부터 시작이 된 지구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1970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온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기후변화는 꼭 사람들이 사는 좋은 환경, 경제적인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죠.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발표를 할 테고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 거의 모든 곳이 1970년 지구의 날이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52년이죠.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 기온이 미국이 2.6도 화씨로 올랐는데 캘리포니아주는요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올랐고 그리고 미국의 뉴멕시코라든가 알래스카주가 주 단위로는 가장 많이 기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 매사추세츠라든가 그런 지역이 기온이 무척 많이 올랐는데요. 주로서는 뉴멕시코주가 지난 52년 동안에 몇 도가 올랐나요? 알래스카가 조금 더 많네요. 4.3도 올랐고 도시로서는 네바다주의 리노가 화씨 7.7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바다주 굉장히 더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더워지는 것이고 1970년대 이후에 이렇게 기후 변화의 30%는 이산화탄소가 원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국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업계는 이젠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가 아니면 결국은 나머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하고 하는 자동차는 생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49개 주와 그 주에서 246개 도시에서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비영리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이 쭉 그 기온을 비교를 했더니 246개 도시 가운데서 244개 도시가 52년 사이에 기온이 올라갔고 평균 올라간 폭은 2.6도 화씨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네, 지구가 변하네, 얼음이 녹아,
이런 얘기만 갖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인간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결국은 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캘리포니아주는 많이 겪고 있죠. 산불이 나도 더 격하게. 루이지아나주도 허리케인이 와도 극단적으로 과거에 대비했었던 것 같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숨지고 다치고 너무 추워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파리 기후 조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세계에서 전부 미국은 뭐 중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 안 한다 하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기후 조약에 뭐 우리도 하겠다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는 오늘 이제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애틀에 가서 시애틀 무슨 뭐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북부에 참 그 나무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애틀에 가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이 행정명령은 요즘처럼 빡빡한 뉴스들이 많은 전쟁, 정치, 분열 그런 때는 어찌 보면은 조금 여유롭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건데 오래된 숲에 대해서 연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이랍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기후변화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지는 것과 인간의 생활 또 정부는 거기에 따르면 누가 이런 일로 아프고 하면은 뭐 헬스케어 시스템부터 다 예산 같은 것도 책정을 해놔야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년 동안 오래된 숲을 아무튼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해서 뭐 연구를 한다는 것은 포레스트 그 산림을 보호를 한다는 것도 되고 조사를 해서 사람의 생활과 연결한다는 건데 당연히 뭐 내무부가 맞고요. 농림부도 맞는데 그럼 오래된 숲이라는 게 어느 정도 돼야지 오래된 거지? 그 숲의 정의 보통 한 150년 정도 됐다 하면은 오래됐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된 숲의 데이터를 쭉 이제 보고 나면은 산불 정책도 정부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숲이라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탄소를 머금고 있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좋은 공기를 주잖아요. 도시의 나무들도 다 꼭 그 예쁘라고 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죠. 벌레를 쫓아주는 그런 나무들, 란타나 뭐 이런 것, 뭐 제라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공기를 조금 더 깨끗이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다 그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이산화탄소를 미국에서는요, 나무가 한 14%는 머금어 준다는 거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크고 더 큰 나무는 많은 탄소를 머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단 멈춤인가 이것까지도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장한 나무의 정의를 150년 그 이상으로 보고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뭐 레드우드 같은 뭐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200년이 뭡니까? 2000년 넘은 그런 그 숲속의 아버지라는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큰 나무들 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연방 땅에서 벌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은 이번에 행정명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자원 지키기 환경 지키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연방 땅에서의 오일과 석탄 시추 같은 것을 꽉 막아 놓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러시아 그 전쟁 때문에 풀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는 숲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에라 클럽이 뭐 완전하진 않지만 뭐 시작은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벌목 자체를 중단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그룹 나무를 보호하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더 조금 더 그 순수 쪽으로 가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순수와 현실 사이에서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면은 결국은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미국 전체를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오늘 이제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그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연에 가서 즐기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커뮤니티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행정명령에 포함이 돼 있고요. 2030년을 목표로 묘목 심기도 확대하고 미국
정말 나무 많은데 그렇게 나무가 많은데도 나이가 들면은 쓰러지고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뭐 홍수에 쓸려가고 하는 그런 자연 도태되는 것들을 가만히만 두고는 안 되니까 묘목 심기도 확대한다고 하고요. 이건 이제 스타벅스 같은 커피 회사에서 오랜 동안 해왔던 건데 미국이 꼭 아니더라도 오레곤이나 워싱턴주에서 벌목을 하고 그쪽이 살림이 우거지니까 이런 산업이 활발하지만 그 밖에 다른 뭐 미국이 꼭 아닌 지역이라도 뭔가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그 나무를 뭐 벌목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싸도 안 산다. 커피도 농부들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커피는 저희 커피 스토어에서는 안 사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미국 연방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했고요. 습지를 복원하고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심고 가뭄에 저항이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심는다. 캘리포니아주는요. 선인장이 최고라니까요. 이러한 그 모든 계획이 포함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만든다던가 또 그 가뭄에 저항력이 강한 나무를 심고 하는 것 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는 그것과 연관을 해서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뭐 50%에서 52% 줄이면서도 아주 건전한 일자리는 만든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행정명령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구의 날, 뭐 한국은 어제가 지구의 날이었겠네요.를 맞아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뉴스를 쭉 리뷰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다 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인데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교착 상태인데도 훈훈한 작별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남북한에서 동시에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임기 제한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떠날 수밖에 없고 이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위원장 칭호를 꼭 붙인다고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도 그 나라에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슨 선거의 깨끗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뉴욕타임스는 독재자 김정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동안 미국식 표현으로 하면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고 하이 앤 로우가 있지만 현재 외교는 교착이고 새로운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에게 좀 까다롭게 생각이 예상되기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새로운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편지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편지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이 답장을 한 것이고 한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그 편지 내용을 약간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9세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수요일에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제 이 같은 대치 같은 것을 이겨내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지 되고 미국과도 대화해야지 되고 유감스러운 그 순간도 있었고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그 짐작이 되는 딱 그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사진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유감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데는 한 걸음 나갔다고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곧 평범한 시민이 되지만 나의 마음은 계속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38살의 김정은 위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쿠데타가 없다면 죽을 때까지 집권할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한 정부를 지금 그렇게 가혹하게 어느 때보다도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따뜻하게 좀 훈훈하게 온화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민족의 위대한 위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고통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꼭 동등하게 쓴 것 같은 문장은 아니네요. 이 뉴욕타임스가 그 영어로 번역한 제가 아직 그 북한의 그 문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썼을 겁니다. 민족의 위대한 위협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 해왔던 고통과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깊은 신뢰를 다시 확인하면서 작별 인사를 한다 하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전쟁 중인 한국과 그 북한 휴전협정 그러나 평화 협정까지는 가지 못했고 중간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그렇게 해서 3번을 만났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2018년 평양에서 남한 대통령으로서는 이 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한 대통령이지 남북한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평양에서 북한 주민에게 처음으로 연설을 한 남한 대통령,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딱 이 문재인이라는 그 인생의 역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치켜 들고 있었고 양쪽에 리설주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 이렇게 그 부인도 같이 있었던 그런 순간들, 그때까지는 유토피아였는데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결국은 그 디테일 속에 들어있던 악마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국내 상황 때문에 북한의 핵을 하나도 줄이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죠. 최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고 미국을 딱 그 공격할 수 있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바보라고, 정말 바보라고, 겁 많은 무슨 잡종견 뭐 이런 표현도 했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가시 가운데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도 완전히 그 파괴해버리고 그 좀 호텔도 다 그 부숴버리고 있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편지는 주고받았고, 한국이 굉장히 정치가 분열된 사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같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높이 평가를 했지만 순진한 평화주의자다라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44%라는 전에 그 대통령들이 한 번도 나아갈 때 받아보지 못한 높은 지지율을 받고 나가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그 해왔던 일, 관계를 아주 그 좋아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다. 말하자면 남북 관계는 양측에서 희망을 갖고 일할 때 민족이 바라는 대로 발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은 북한과 대화는 한다. 그러나 그 결과 없는 그 대화를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며, 때로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제재 같은 것도 한다 하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나이도 많고 38세 대 69세니까는 뭐 아버지 뻘이잖아요. 나이도 많고 일단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북한보다 굉장히 그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핵은 없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뭐 형님과 같은 이런 그 태도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품고 막 그 본인에게도 강한 비난의 말이 쏟아져도 그랬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그 행보를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에게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시점에는 다시 한번 뭐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는 왔다 갔다 하는 와블리 하는 그런 그 미국의 어떠한 정책,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 것 같아요. 반응이 꼭 반박자가 느려서요. 제가 조금 불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꿔봐야지 되나요? 네, 어제 오늘 계속 그러는데요. LA 카운티 다시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 새벽 0시 1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항, 뭐 여러분들 뭐 우버, 리프트, 공유 교통수단, 택시, 버스, 열차, 뭐 정거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방 그 플로리다주의 템파의 그 지방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 연방 교통국도 뭐 해제해도 돼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 공항 이런 곳에서 모두
이제 마스크를 다시 쓰셔야지 되고요. 물론 그 카운티 관할 밖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LA 카운티에서는 이제 적용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실내 그 공공교통기관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 보건국장이 얘기하기를 바바라 페럴 그 보건국장이 질병통제국의 안내에 따르겠다. 우리는 질병통제국이 보건 전문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붐비고 밀치고 뭐 부딪히고 하는 주변 환경이고 통풍도 잘 안 되고 바이러스가 딱 그 퍼지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도 확진자가 많아서 어제 LA 카운티에 2,123명이 감염이 됐고 7일 평균 새로운 케이스는 일주일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병원 입원자는 수요일보다 목요일에 조금 줄어들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백신을 포함한 면역의 결과이긴 한데 중환자실에도 일주일 전에는 28명이었는데 LA 카운티에서 어제는 22명. 그렇지만 새로운 변이가 올 수 있다 해서 질병통제국이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이게 비행기가 보잉 777기라던가 아니면 보잉 그 767기 이런 비행기는 공기가 자꾸 몇 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비행기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병원의 수술실보다도 비행기의 공기가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는 그렇지만 연방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공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안 되니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동할 때, 그리고 또 비행기에 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몇 분 만에 한 번씩 공기가 휙휙 바뀌는 그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활주로에 비행기가 앉아 있는 동안 그런 때는 오히려 더 강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N95 같은 거. 그게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버스와 지하철의 경우는 뭐 지하철의 경우 어떤 경우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저희 환기가 너무 잘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택시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문을 열고 있다가 문을 확 닫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흡연자가 안에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확 뭐 연기가 모아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공기의 순환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버라든가 리프트 이런 그 택시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는데 꼭 그 타셨을 때 문을 열어 두실 것을 끝까지 그리고 이런 때는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그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또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입원율이 줄어들어서요. 원래 월요일에는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필라델피아 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며칠 지내고 보니까 마스크 그 실내에서 공공장소에서 착용 의무화 우리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다 입원율 보고 중환자실에 가는 환자 비율 보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의 룰에 따르시는데 항상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은 뭐 미국의 요즘 뭐 아주 패션입니다. 패션, 옷 입는 패션이 아니라 이 문화 충돌의 패션인데 켄터키주의 연방 판사는 새로운 낙태 금지법 시행을 임시로 중단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레베카 그레디 제닝스라는 여성 판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연방 판사가 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 때 공화당이 이제 상원을 꽉 잡고 있으면서 하나도 인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대법원 판사를 포함을 해서 연방도 그러다가 이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냥 상원에서 인준을 다 해줬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연방 판사가 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판사인데 이게 3월 달에 켄터키주에서도 임신 15주일이 넘으면 낙태를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돼서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민주당 주지사가 비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공화당이 더 많으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주지사의 비토를 완전히 무효화했거든요. 그렇지만 켄터키주에 지금 낙태 시술소가 2군데밖에 없답니다. 2군데 있는데 이 낙태 시술소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아주 그 세부 시행안 같은 것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법에 다 저촉되지 않아야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판결을 지금 내린 이유는 그렇게 그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못 받았으니까 아예 그 제대로 된 것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임시로 시행 중지해라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미국은 4월 22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24일은 프랑스의 선거. 뭐 지금으로선 대체적으로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 믿지만 재선돼도 5년 전에 똑같은 사람과 선거를 치렀는데 마린 르펜이라는 아주 극우적인 5년 전에 그 지지율 격차보다 줄어든 채로 재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재선된 경우가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데는 마린 르펜보다는 워낙에 그 푸틴과 친하니까 임마누엘 마크롱도 친하지만 더 많이 친하니까 이념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임마누엘 마크롱이 되는 게 낫고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동방 그 러시아 정교회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또 분리가 됐지만 이 서구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동방 러시아 정교회도 이제는 그 17일부터 시작해서 24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지금 이제 부활 주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부활 주간만이라도 우리 휴전을 좀 하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대피하지 못한 국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say no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은 지금 그 이어지고 있고요. 홀리위크인데도 전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홀리위크에 이 전쟁이 성전이라고 홀리워라고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총 대주교가 말하면서 푸틴의 그 편에서 이건 전쟁터에 나가지만 않았지 그 전쟁터의 수장처럼 전쟁의 그 명분 정당성이 아주 강하다 애국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 사이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무기를 내려놓자 부활절 주간만이라도 하는데 전혀 얘기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굿 프라이데이죠. 굿 프라이데이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가장 슬픈 날, 정말 슬픈 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세계 교회 협회도 휴전을 촉구했지만 전혀 그 듣지 않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만 갖고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도만 갖고 안 되니까 우리에게 무기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러시아 정교회의 그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푸틴과 서로 이제 짝짝쿵 돼서 러시아 그 정교회의 뭐 신도들도 늘릴 수 있게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고 점점 그것도 하나의 권력으로 종교의 권력으로 하면서 또 그 대신에 이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 그 키릴 대주교는 푸틴에게 전쟁해도 돼 항상 뭐 조지야 that's okay 뭐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70% 이상이 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율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부의 2군데 주에서 가짜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림반도 합병할 때와 비슷한 크림반도 때는 그래도 자발적인 사람이 더 많았겠지만 그때보다 더 많이 부당한 형태로 국민투표 끝났어? 하고 이거 합병? 이제 러시아 거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군데 주가 헤르손이라는 전쟁 초기에 많이 나왔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포리지아 이 2군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개인정보 달라고 하면은 주지 말라고 하고 여권 데이터 같은 것 질문에 답하지 말아라.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국민투표를 위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리하여 남부 우리에게 다 오겠다는데 우크라이나 국민이 어쩌겠어 하는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리우폴에서는 제철소에서 마지막으로 대항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리우폴에서는 지금 9천 명이 시신이 발견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막연히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회사 마사르라는 이 회사의 위성 이미지랍니다. 위성 이미지가 민간인을 집단 학살해서 막 그냥 9,900의 시신 하는 그런 이제 그 증거인 거죠. 또 화장터에서 시신을 불태우고 있고, 마리우폴의 시장은 우리 아마 한 2만 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 같아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제철소에서는 지금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천 명 정도 군인들이 있다고 하고, 제철소에 원래 일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항상 그런 그 지하가 있는 곳은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숨는 곳이잖아요. 민간인, 생후 3개월 된 어린아이도 그 안에 있는데,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파리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를 해. 우리가 거기에 쳐들어가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그 안에서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연락과 보급망이 끊긴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제철소 지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러시아 군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죽을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뭐 결사항전 중에서도 최고 퀄리티의 결사항전이겠죠. 그런 경우에 러시아군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러시아군이 희생되는 것은 러시아 그 내부에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그건 불필요한 그 지하로 내려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기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또 봐보세요. 세계의 국민들이 보면은 여론도 또 나빠질 것이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영국에서 120대의 영국 장갑차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 점점 더 무거운 헤비 웨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영국군이 대공 미사일 사용법을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훈련시켜주고 있고, 미군도 우크라이나 군에게 현대 무기, 예전에 러시아에서 썼었던 그런 무기뿐만이 아니라 현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뭐가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와 이 공화당의 리스 체니 의원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상을 메달을 받았습니다. 용기의 뭐 메달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뭐 선거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을 다해 주신 뭐 리스 체니 공화당 의원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야 뭐 수식어 붙일 필요도 없겠죠. 그의 용기에 대해서는. 그밖에 미시건 국무장관, 뭐 애리조나 하원 의장, 조지아주의 풀턴 선거국 직원, 뭘 말하겠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짜야 선거 내가 이겼어 하는데도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이 선거를 지킨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용기의 상, 케네디 용기의 상을 지금 주기로 결정을 했고요. 리스 체니 같은 경우는 공화당으로서 편리한 길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편리한 길을 택하기를 거부하고 뭐 진실, 본인의 얘기입니다. 법치, 헌법 수호 이런 걸 안 하면 결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 기적이 사라지고 마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을 받았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이 나오면 기정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뭐 IMF, 세계은행 관계자들, 뭐 재무장관들 회의를 세계 경제에 대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이제 공개시장위원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자율을 0.5% 포인트로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부 채권 사들이는 것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 0.5% 인상은 2000년 이후에 처음이고, 그리고 지난번 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이자율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연달아 올린 것은 2006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 그러려는가 보다 하고 짐작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뭐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지수 전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쿨해지려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아직은 바이어스 마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모자라요. 주택들이 내놓은 주택도 모자라고 해서 중간주택 모기지 액수가 지난해보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38% 늘어났답니다. 레드핀, 뭐 부동산 좀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 레드핀이 발표를 한 내용인데 주택붐이 이제 그 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내려갈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막 짓다가 뭐 노동력도 부족하고 원자재도 너무 비싸니까 스탑했던 것들이 또 한꺼번에 뭐 160만 채 딱 지어질 어느 시점이 되면은 조금 풀릴 것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택값이 뭐 폭락한다 이런 일은 지금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셀러스 마켓이다 전해드리고요. 플로리다주의 그 디즈니에 대해서는 제가 이틀째 전해드리는데 왜 전해드리냐면 이것은 역시 미국의 정치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상원이 그제 디즈니에게 이제 더 이상 특권을 주면 안 돼. 자치구역으로 말하자면 작은 정부였던 거예요. 다만 재산세 내는 것과 엘리베이터 점검만 이제 더 큰 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받아야 되고 디즈니가 자체적으로 한 8만 명 직원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처음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했죠. 디즈니에서 직원들에게. 그리고는 이제 뭐 마스크 착용도 그렇고 이제 don't say 그 무슨 동성애자에 대해서 킨더가든부터 3학년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마라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디즈니의 CEO도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직원들이 반기를 드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너희들이 지난 52년 동안 특별법에 따라서 뭐 리드 크릭 이런 디스트릭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특혜를 받고 애나하임 봐봐 뭐 하나 지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 규정이 까다로워 다 맘대로 하고는 이거 안 돼 하고 상원에서 그거 이제 박탈한다 했고 어제 하원에서도 박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는 당연히 서명을 할 것이고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디즈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조지아주 같은 데서 그 새로운 투표법 같은 것이 소수 인종에게 나쁘다 하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메이저리그 야구가 애틀란타에서 하기로 했었던 거 취소했었던 적도 있고 델타 에어라인도 마찬가지였고 또 시리그룹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역에서 낙태를 할 수 없을 때 직원이 다른 곳에 가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정부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은 돈만 벌고 정치인은 정치가 해야지라는 얘기를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커다란 브랜드의 기업에게는 아니 당신들 뭐해? 당신 회사들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구단의 여러 가지 이상과 맞지 않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하고 압박을 하고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이콧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할 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회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디즈니는 38명의 로비스트가 이 플로리다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식값은 뭐 어제 2.3% 내려갔고요.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플로리다주의 수백 군데에 비슷하게 자치적으로 일을 해라 하는 그런 특별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특별구역이 그 위치를 박탈을 하고 나면 지금 한 20억 달러 빚 있는 거는 다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이것도 아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야지 되는데 주민투표 그 주민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디즈니에 관련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정치와 기업이 이런 상태로 문화적인 서로 그 스트러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오랜만에 조금 그 정치에서 작은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작지만 큰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다음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하원이 거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게 확실하니까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이 다시 하원 의장 방으로 갈 수 있는가,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가 이 문제인데 같은 공화당이지만 케빈 맥카티와 리스 체니 의원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흘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새로 발간된 그 뉴욕타임스 기자가 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흘 뒤에 케빈 맥카티가 리스 체니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임 촉구하라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케빈 맥카티가 그거 뭔 소리야?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맹 관계를 맺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투표를 해서 본인이 다시 하원 의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죠.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무슨 소리야? 했는데 뉴욕타임스가요. 그 오디오를 그렇게 말한 오디오를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오디오를 조금 들어보시면요. Call him. This is what I said. No, it'll pass the House. I think there's a chance it'll pass the Senate even when he's gone. 잘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원에서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건 때문에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러느니 사임을 하라고 촉구를 할 예정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임할지 안 할지 I'm not sur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가 가짜 보도라고 막 그냥 성을 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좀 전에는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시인을 한 그 같은 말에 대해서도 오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요. 음성은 분명히 케빈 맥카티 음성이고 그러면 리스 체니 공화당 의원이 공화당에서 많은 벌도 받고 했으니까 이 오디오를 공개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하거든요. 녹음한 적도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케빈 맥카티 이 본인의 뭐 보좌진이나 이쪽에서 또 나왔을 확률도 있고요. 정치는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